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 최근에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서 전기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이제는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오늘은 임은영 팀장님 모시고 테슬라 시대는 저무는가, 미래 모빌리티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팀장님은 현대차 15년 경력을 거쳐서 현재는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업종과 EV 모빌리티 팀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리에 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열풍을 보여줬던 테슬라가 올해는 좀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고요. 예,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대로 사실 작년에는 정말로 테슬라나 뭐 니오 샤오펑 이런 전기차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불려다녔는데 네. 저희가 사실 언택트 컨퍼런스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1분기에 잘렸었죠. 바로 예, 테슬라 주가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반면 이제 오른쪽 보시는 대로 전통 자동차 업체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업체들은 전통차 내연기관차도 팔고 있지만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 이런 쪽에 굉장히 빨리빨리 변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나름 모빌리티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의 주가가 올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반기를 보면 복스바겐이 거의 70% 이상 주가가 올랐고요. 여기엔 없지만 이제 포드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GM, 한국에는 이제 기아가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이 업체들의 그러면 뭐가 이렇게 주가 동력을 이끌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실적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사실 연초 1월 이후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같지만 하더라도 그냥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제로 금리다 하니까는 성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뭔가를 보여주고 팬시해 보이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가가 막 갔는데 이제는 금리가 차츰차츰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작년 4분기부터 모빌리티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업체들의 주가가 정말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실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이제 수요 쪽을 보면 글로벌 자동차 수요, 물론 이제 전기차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19% 회복을 했습니다. 원래 연초에 저희가 이제 작년 말이나 연초에 연간 전망을 할 때는 올해 한 10% 정도 회복을 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1분기 수요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15% 이렇게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재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차가 잘 팔리면서 재고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차트가 개발돼서 나온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없어서 중고차마저도 신차만큼 잘 팔리고 신차만큼 가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7, 8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저희 대부분 이제 7월 말 내지는 8월 중순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전통 업체들이 훨씬 더 실적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아쉽게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테슬라가 이제 2분기 판매 대수를 발표를 할 텐데요. 1분기보다 조금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자동차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테슬라 실적 하면은 이제 실적 나오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요새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매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죠.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바 차트가 그 1분기 실적을 저희가 이제 사업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보시면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로는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항상 이제 그 실적이 나오면 나오는 얘기가
얘는 크레딧 매출과 뭐 그리고 1분기에는 또 이제 비트코인 판 수익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서 수익을 낸 거지. 이 회사는 차를 팔아서는 뭐 도무지 돈을 벌지 않는 회사라는 비판이 항상 줄을 잇고 있는데 네.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항상 이제 그 사업부별로 매출 원가율이 어땠고 매출 총이익률이 어땠습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관비를 제거를 하면은 영업이익률을 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투자가 분들은 뭐 그냥 산수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걸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자동차 부분은 굉장히 꽤 잘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 사업부랑 서비스 사업부가 굉장히 이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분기에 실적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이 에너지 사업부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에너지 사업부의 원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원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신장 위구르 쪽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이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의 원가가 이제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수출을 금지하자, 수입을 금지하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쪽 원가가 굉장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반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2분기 실적 보고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처음 테슬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제 이 차트를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따로 뭐 홍보팀이나 뭐 이런 데가 없고 이제 언론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팬도 많지만 엔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루머도 많고 하는데 사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차라는 거가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부채 계정을 보면 특이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전 예약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연 매출인데요. 항상 분기별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전 예약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미출고 차량 대수는 한 75만 대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뭐 연간 생산량에 육박하는 지금 사전 미출고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연 매출 같은 경우는 FSD나 뭐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돈을 받고 팔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부채 계정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분기별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또 AI 데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잔액이 어떻게 변해 갈지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단기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은 어쨌든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주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는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1년간 약간은 장기 전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전기차가 아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였던 것 같거든요. 네, 팀장님.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자동차 섹터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부럽기도 하고 네. 사실 저도 이제 나름 9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끌려 들어가서 이 세계에 접하게 되고 익숙해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제 대면 미팅을 못 하다 보니까 줌으로 시작되는 뭐 비대면 미팅을 엄청나게 했고 결국은 그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는 메타버스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메타버스 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몇 달 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혹시 네. 그 영화 보신 적 네, 있나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이 영화를 보려니까 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만든 감독님이 누군지 아세요? 스필버그 네, 감독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분의 연세가 무려 70세가 넘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담아온 거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 접하기 위해 아니면은 가상 세계에서 또 현실 세계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어주는 디바이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장치들, 여러 가지 장치들. 저 영화에서는 고글을 끼고 뭐 뭔가 가상 세계에 들어갔고 슈트를 입고 그리고 이제 트레드밀을 막 뛰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가상 세계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이제 그거 장치들 다 벗고 했는데요. 바로 자동차가 전기차가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잇는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중에 자동차가 가장 데이터의 양을 많이 발생시키는 디바이스입니다. 자율주행 한 대가 가지는 발생시키는 하루에 발생시키는 데이터의 양이 4,000기가바이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그 인터넷 뭐 SNS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터넷 유저들이 하루에 발생시키는 양의 2,700배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차가 한 15억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다 같이 바뀌진 않겠지만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절반 정도의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고 그거를 수집해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가상세계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어마어마한 플랫폼 업체들이 이 모빌리티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전기차가 단순히 동력기관의 전환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발생 장치다,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시장. 아까 두 번째 그 세션에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은데 굉장히 맞게 보셨고요. 사실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원유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사용하는 곳은 자동차입니다. 전체 원유 수요의 한 44%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ESG도 얘기하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을 하려면 무조건 전기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의 대전환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전기차가 대중화가 됐나요? 아직은 대중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저희도 이제 주변에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뭐 다음번 차는 내가 꼭 전기차로 바꿀 거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전기차 수요를 내보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 6% 정도 비중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10% 정도는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대중화가 시작됐다라고 할 텐데요. 아까 뭐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좋고 뭐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디바이스로도 좋지만 일단은 대중화가 돼야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땐 대중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뭘까요? 디자인, 뭐 동력 성능,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저는 뭐 좀 성능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제일 그렇죠, 그렇죠. 네, 가격이 자기가 좀 쉽게 살 수 있는 차.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평균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미열하면 이제 3만 불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정도로 떨어져야 전기차도 급격한 대중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이제 뭐 사실 자동차 시장이 한 200년, 그러니까 13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걸쳐서 이 대중화를 급격하게 이루면서 원가를 낮췄던 업체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포드고요. 이제 잘 아시는 T모델이 되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설을 들여오면서 이 회사가 거의 그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 품질이랑 JIT라는 이제 재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고 뭐 그 한 15년에 20년에 걸쳐서 주가 상승률이 한 12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90년도에는 글로벌 탑 10 시가총액 내에 들어간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혁신이 있어야 대중화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차트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소비자와 시장 점유율이죠. 그리고 주가 이걸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보답을 충분히 받았으니 테슬라가 그런 거를 향후 1년 동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작년 하반기 한 그 배터리 데이라는 거를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이게 뭐 전고체 전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사실 주가 반응이 별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다시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원가 혁신을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포인트는 음극재나 양극재의 변화도 있지만 그 포션보다는 훨씬 더 뭐 그 팩토리 공정을 단순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가프레스라는 거를 해서 차의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제 재료는 거의 그대로 두고 셀의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공정의 혁신을 가져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반값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내연기관차 대비 훨씬 더 비쌉니다. 네. 한 뭐 20%, 30% 정도 비싸고요. 이런 원가 혁신이 있어야 대중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말에 텍사스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에서 이런 차를 만나보시게 되지 않을까 해서 테슬라를 좀 이제 하반기에는 너무 이제 애증의 주식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테슬라가 이제 올해 뭐 AI 데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올해 이제 나오는 차 중에 지켜보실 게 이제 사이버 트럭인데요. 픽업 트럭이고요. 미국에는 굉장히 특이한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라고. 근데 뒤쪽에 보신 이제 포드 F150이나 GM의 실버라도가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인데요. 그 정도의 원가 경쟁력과 그리고 이제 그 적재량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게 원가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내연기관차의 픽업 트럭이랑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나온다. 그리고 성능은 더 좋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테슬라가 항상 승용 부분에서만 전기차 시장을 개화를 시켰다고 하면 이제는 상용 쪽에서 전기차 개화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 원가 혁신이 녹아 들어간 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차라는 거는 한 업체가 차지하기에는 너무 시장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각국의 이해관계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무역 갈등 내지는 무역 협상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별로 내지는 권역별로 대장이 하나씩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가 GM입니다. GM이요? 네, GM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지금 GM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 업체인가요? 저는 처음 한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GM 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부한테 떼쓰듯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이제 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가는 느낌도 들고 이제 이렇긴 한데 GM에서는 그 미국에서는 GM이 이제 전기차 시장 2위 업체고요. 이제 물론 테슬라와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GM을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기존에 뭔가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으면 그거를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그동안 사업이 잘 됐다고 하면 사실 전기차로 바로 전환을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지만
GM은 사실 한번 망했던 업체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망했었고요. 파산보호 신청을 거쳐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중국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 보셨던 슬라이드처럼 대중 브랜드에서는 낼 수 없는 마진을 지금 내고 있고요. 이제 신차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2위 업체로 미국 시장에 전기차 개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하는데요. 네. 판매 대수로는 중국에서는 브랜드로는 2위고요. 복스바겐에 이어서.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BYD랑 테슬라와 함께 이제 탑3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GM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 차트가 너무 왜곡됐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상하이 울링이라는 데서 나오는 전기차는 굉장히 시티카 컨셉으로 굉장히 작은 한 번 충전하면 120km 정도밖에 가지 않는 그런 미니카입니다. 근데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차인데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좀 폄하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국도 나름대로 환경 규제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맞추지 않으면 NEV 크레딧을 맞추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를 충분히 팔므로 인해서 지금 GM은 중국에서 굉장히 벌금을 안 내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는 많은 노이즈가 있었지만 GM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중국 지분에 대한 제한이 모두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50대 50 조인트 벤처에서 이거를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60%나 70%에서 연결자 회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컨센서스로 가지고 있는 숫자 대비해서 훨씬 더 업사이드 있는 어닝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M이 되게 인상 깊은 거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기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나 오늘부터 내연기관차 다 중단하고 내일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밸류체인도 있고 이 종업원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GM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별도의 사업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테슬라가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GM이나 복스바겐 이런 업체들은 100년 이렇게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관계가 좋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꾸릴 때마다 파트너사를 꼭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도 하고 확장성을 넓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배터리는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가치도 지금 300억 달러의 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사실 GM의 시가총액이 싸 보이기도 하고요. 브라이트 드롭이라는 사업부를 만들어서 물류나 로봇 이런 비즈니스도 지금 물류 업체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부들의 펀딩을 받기도 굉장히 좋고요. 따로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GM은 이런 사업부들의 매력을 다 합쳐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는 복스바겐이고요. 복스바겐 올해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파워데이 이후에 이 투자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 복스바겐도 내연기관차에서는 돌아갈 길이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디젤 게이트 아시죠?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제는 디젤 기술이 끝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 내가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들은 투자를 앞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2025년까지 복스바겐이 전기차 부분에 쓰겠다고 하는 돈은 지난 10년간 테슬라가 썼던 R&D나 캐펙스로 썼던 금액의 3.5배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연간 쓰는 R&D보다도 2배 이상을 늘려야 되는 금액인데 그걸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가져온 건데요. 카카오에 비유를 하셨네요. 네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대장주, 뭐 작년에 걸쳐서 이제 이번 사이클의 대장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한 100개가 넘는 자회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네. 그거를 차례로 상장시키면서 지금 뭐 가치가 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자회사가 딱 하나라고만 하면 그거를 상장시킨다라고 하면 지주회사 가치를 받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그런 징크스를 깨고 상장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엔 누가 상장할 거야, 그 다음엔 누가 상장할 거야 하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오르고 있거든요. 복스바겐도 똑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강남 소나타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포르쉐. 네. 포르쉐가 내년에 상장이 되고요. 지금 복스바겐의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6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포르쉐가 기업 가치가 100조에서 120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르쉐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르쉐가 상장하고 나면 뭐 다른 브랜드를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브랜드 조정액에 대한 계획이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매각할 수 있다,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럭셔리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뭐 우루스를 가지고 이제 람보르기나 이런 것들도 뭐 포르쉐가 상장되면 포르쉐가 100조면 뭐 람보르기는 한 50조 정도 될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복스바겐이 너무너무 싸 보인다는 거죠. 네.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스바겐도 사실 유럽에서도 굉장히 잘하지만 복스바겐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요? 그러니까, 네. 앞서서 보신 GM이나 복스바겐 둘 다 중국이 자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자국 시장보다 더 크고요. 복스바겐이 중국에서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 판매 지역별로 놓고 보면 복스바겐은 아직까지는 유럽에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워데이 3월 15일 날 진행한 파워데이에서는 중국에 좀 더 리소스를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앞서 보신 GM과 마찬가지로 복스바겐도 내년에 이 지분율 제한이 풀림과 함께 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중국 사업을 연결 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어닝 추정이 올라간과 동시에 배당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중국 비즈니스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세 업체의 향후 1년간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시장 전망과 각종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팀장님, 엄청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이 종목과 관련해가지고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Q&A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궁금하신 점들 여러 가지 올려주시면 바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테슬라 얘기가 가장 많네요. 네. 테슬라의 코인 손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뭐 언론에서는 2분기에 코인 관련 손실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던데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고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나는 그런 코인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되겠지. 네. 투자하는 고사고 코인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할 수 없이 테슬라 때문에 이제 코인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기사에도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저도 사실 매일매일 코인 시세도 보고 이걸 도대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나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테슬라의 장부상에는 비트코인이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회계상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효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사실 뭐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회계사 분들도 아직까지는 도대체 이 코인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마 결론이 안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심해도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손실 처리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코인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제 비난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뭐 한마디씩 하잖아요. 지금 코인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자산은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이 논쟁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너무 이제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손실 처리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높지 않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도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테슬라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중국 비즈니스 리스크가 없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중국 기사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데가 아무래도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니오, 샤오펑, BYD 이런 업체들이 다 중국 업체다 보니까 중국에서 테슬라가 이제 막 그 중국 시장을 다 휩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막 대항마들이 나오면서 MS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뭐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라고 항의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면 그런 게 굉장히 걱정되시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최대 이 이슈로 얼마까지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항상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지? 뭐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을 때 주가는 얼마나 빠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중국에서 비즈니스 못하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정을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매월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판매의 한 30% 생산량의 30%에서 50% 정도를 유럽이나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는 했지만 글로벌하게 1위 시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출이 연간으로 지금 100만 대가 안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들은 거의 100% 중국 밸류체인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테슬라가 중국 부품을 수출을 같이 해주는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밉기는 하지만 네. 우리 시장을 다 잡아먹을까 불안하고 밉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출의 통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제 공생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테슬라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GM 관련 질문도 올라와서 이것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포드의 주가가 GM보다 더 좋은데 이유가 뭔가요? 왜 GM을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플랫폼 업체면 승자 독식일 텐데 GM도 주가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모빌리티 트랜스포머 그 차트 보시면 사실 그 포드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 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해마다 이제 연간 전망을 하면서 사실 자동차 수요라는 게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한두 업체가 경쟁사가 망해야 사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이 터지면서 망할 업체가 뭐 없을까?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작년에 막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니까 네. 포드가 부채 비율이 무려 800%더라고요. 800%요? 네. 그래서 GM이 그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할 때 부채 비율이 400%였는데 네. 이 회사 그러면 포드 이번에 망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들을 투자가들이 했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CEO가 바뀌고 그 픽업 트럭 아까 보신 F150 픽업 트럭이 전기차 버전 라이트닝이라는 이제 전기차 버전으로 나오면서 정말 모든 투자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가 이런 차를 만들 수가 있나? 네.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인식이 막 바뀌면서 얘가 정말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라는 게 기대치를 뛰어넘으면 항상 반응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GM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GM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조정을 너무 해서 이제는 뭐 털어낼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셀 줄 알았는데 어제 이제 그 인프라 정책을 양당 합의하면서 그 보조금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보조금 정책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진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는 전기차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GM이 실적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포드는 F150 그 가솔린 모델 하나로 먹고 사는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차로 확 전환을 해버리면 단기 실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랑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제 GM이나 복스바겐도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측면도 있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차라는 거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일자리라든지 밸류체인이 너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쳐다보는 섹터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업체가 뭐 하나를 독점을 한다든지 한 시장을 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나라 업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막 이렇게 회집고 다니는 거는 용인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 그게 스마트폰 시장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와 GM이 쌍두마차로 시장의 개화나 부활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Q&A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문영 팀장님 모시고 미래 모빌리티 패권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